자, 이것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때 얘기했던 헤드매트리스 바로 그 다음 장에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뭐 볼만한 내용들은 많지는 않고요. 뭐, 계속 설명했던 것이 좀 중복되긴 하는데, 그, EMS의 시작, 응급의료 체계의 시작과 외상의 시작은 모두 다 그 이 자동차 사고와 관련되어서 발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최초의 시작은 전쟁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EMS의 그 시작은, 시발점은, 이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 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뭐, 누구든, 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 되는 거고요. 의료중재재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얘기가 써져 있긴 한데, 뭐 안전매트 엑썸플도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동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쭉 써져 있긴 한데, 그냥 안전장치 뭐 이런 것들 이런 장치들을 좀 만들어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뭐 GM, 온스타, 포드, 싱크, BMW 어시스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사고 나고 나면 환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위성을 통해 가까운 응급의료 서비스에 연락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좀 빨리 제가 넘어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 내용들은 그리 뭐든지 다 중요하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장 같은 경우에는요. 실행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하는 것도 뭐 법규를 시행한다거나 뭐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 단속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 수치를 정하는데 좀 더 낮춰서 음주 뭐 면허 취소라든지 정지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강화해서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 뭐 평가 같은 경우도 이런 중재가 얼마큼 외상 환자를 줄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외상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 외상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었죠. 1학기 때 이 그 외상의 역사에 관련된 그 동영상을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제 유튜브 따로 다시 올려놔서 PPT를 다시 정리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상센터는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른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가감하게 말씀드려서 미국에 있는 내용들 좀 버려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런 소용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외상 현재 모델이 세계 등급의 외상센터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절대 아니에요. 외상센터 하나밖에 없잖아요. 권영 외상센터. 그죠? 그 뭐 세계 모델을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미국 걸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현실적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특히 이 외상책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1장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은 등급표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레벨 1, 2, 3, 4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간단하게 이제 이건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아닐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이건 대학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종합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준종합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그냥 이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조그만 로컬 병원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시장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는 뭐만 있다고요? 번역 외상센터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외상센터 없습니다. 외상센터는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점 잘 알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특수외상센터라고 해서 뭐 화상이라든지 혹은 뭐 독극물 외상센터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좀 잘 발달되어져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없어요. 없다라기보다는 지정돼서 조금 운영되기보다는 이제 각각의 병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제 전문성이 있긴 하죠. 이 병원명이 맞는지 모르는데 베스티아인가요? 베스티아가 아마 화상전문병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초제
그러니까 잡초를 없애는 농약 같은 걸 먹게 되면은 이제 그라목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이제 환자를 살려내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특화된 병원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천안순천안병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환자 상착해야 하는데 조금 특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 강남 성심병원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게 뭐 특수센터로 완벽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는 좀 다르니까 토탈하게 지정해서 너는 화성센터, 너는 독극물센터 이렇게 지정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누구나 치료가 어느 분야가 더 잘하고 있는지, 특정돼서 잘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기는 하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응급구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일반 응급구조 개론에서 많은 내용들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목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다 중요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긴 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장은 최대한 빨리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서 모든 내용들 다 언급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알고 넘어가 주셔야 될 건 이제 컵스라는 책인데요. 컵스 책에 너무 동영상에서 밑에가 있네요. 그죠? 이 컵스 책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중증도를 나누는 방법을 이 컵스라는 단어로 이제 두 문자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크리티컬이 이제 C, 가장 위험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정한 상태, 잠재적인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unstable, 불안정한 상태들, 이제 unstable, 이제 잠재적인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P, potentially unstable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정된 상태, 이제 stable 이렇게 나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평가에서 컵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선표가 되는 거고, S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초점에 맞춘 외사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할 수 있으면 할 거니까, 일장에 있는 내용들은 보실 필요 없고요. 요거는 보고 넘어갈 내용들입니다. 황금의 기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세대 이 드라마를 보셨을 수도 있고,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이국종고수를 모티브로 한 이성민인가 뭐 하는, 이성민 맞나? 그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드라마인데요. 그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작가가 제 후배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맥을 통해 가지고 응급구조사와 관련된 장면들을, 씬들을 좀 넣어달라라고 해서 몇 번 나오긴 했지만, 뭐, 응급구조사,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이건 잡담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황금의 시간, 골든타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황금의 한 시간이 지금은 골든 페리오드라고 해서 황금의 기간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정의는 거의 비슷해요. 현대응급의학에서 사고 후, 그러니까 치료가 들어가고 난 후부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쾅 하고 교통사고 나오고 난 후부터 외과적 치료, 여기서 말하는 외과적 치료는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중재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재술이 뭘까요? 수술적 처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환자가 쾅 하고 사고 난 후에 수술 때까지 올라가는 시간을 1시간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 정의를 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고 나고 난 후에 환자를 병원까지 데려다 놓는 것이 1시간 안에 걸려야 된다라는 것이 골든타임이 아니에요. 황금의 기간이 아닙니다. 환자가 수술 때까지 올라가는 것을 황금의 기간이라고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정말 틀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1시간이라고 설정했던 것을 이제 황금의 기간으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과거에는 황금의 시간으로 골든아워로 불렸지만 지금에서는 환자의 사활에 있어서 1시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환자마다 생전에 필요한 수술이 들어가는 기간이 각기 다르겠죠. 어떤 환자 같은 경우에는 30분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환자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꼭 1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환자마다 다르고 단 몇 분 차이로 환자가 죽거나 살거나 그러진 않더라. 큰 차이가 발생되진 않더라라는 과학적 증명, 연구를 통해서 황금의 시간이 황금의 기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뭐 항공위성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에게 총론 시간이라든지 혹은 다른 교과목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서 많이 투여하지 말고 이 시간에서는 전혀 이 부분을 보지 않으셔도 좋고 넘어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송에 대한 결정이라고 해서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이 있죠. 외상환자 주주도 분류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트리아지 크리테리아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 GCS라든지 바이탈 사인이라든지 뭐 손상 부위, 손상 기전 이런 것들이 쭉 나와져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 없고요. 뭘 봐야 되느냐? 그 아래는 표만 보시면 됩니다. 표. 화면 안에 다 나오진 않네요. 표만 보시면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요거는요 1986년부터 1999년도까지 계속 변경이 되었다가 2006년도에 한 번 변경이 되었고요. 2011년도에 한 번 변경이 됐고 2015년도에 한 번 변경이 됐고 2018년도에 한 번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신판에서는 2018년 판이 최신이 있죠. 커다란 변경사항이 없긴 한데요. 좀 아쉽게도 우리 책에서는 2011년도 판을 기준으로 아직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죠. 최신판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동영상을 제공을 하곤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 처음에 1학 교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만들고 있는 그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교육부나 혹은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1시간 분량의 동영상은 25분이에요. 뭐 25분 안팎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경우에는 3분인 경우도 있고요. 조금 긴 경우에는 10분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어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내용이 엉망이 돼 버릴 것 같아가지고 못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앞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책을 보고 공부할 거기 때문에 같이 책을 보면서 강의를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다시 책 보고 있긴 한데 2018년도와 관련된 다시 책으로 본론으로 들어와서 2018년도에 관련된 이 성산 준주도 분류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차이는 없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다거나 혹은 뭐 제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2주차니까 화요일날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겠죠? 화요일날 볼 때면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올라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확답은 못 드리겠네요. 자, 첫 번째 단계 스텝 1, 2, 3, 4로 나눠지게 되어 있거든요. 4는 좀 이따가 화면을 좀 내려서 알려드릴게요.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생체학적 단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활력징후라든지 의식수준을 측정해서 이 환자의 생체 리듬이나 생체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생체 활동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당연히 매우 심각한 환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데 글라스고 홈스토처가 13 이하일 때, 그리고 수치계 혈압이 90 미만일 때, 호흡수가 10 미만이거나 29회 초과일 때,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라도 체크가 되면 외상센터 레벨 1에 가셔야 됩니다. 레벨 여기는 1, 2로 써져 있긴 하지만 레벨 1으로 가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해부학적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텝 2는 해부학적 손상 부위를 확인하는 건데, 관통상, 여기서 말하는 관통상은요, 사지에서 그냥 손바닥의 관통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팔꿈치 이상, 그러니까 상부 사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벅지나 뭐 윗팔뼈, 어깨, 뭐 이런 곳의 관통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연가슴, 흉벽의 불안정이나 변형을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흉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숨 쉴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구겨져 버려요. 당연히 형태가 변형돼 버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숨 쉴 때 이쪽은 올라가는데 이쪽은 내려가고 반대로 움직인다. 이게 동요가슴이거든요. 파라도시칼 무브먼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도 외상센터로 빨리 가야 되는 증거, 환자의 증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 근위부 장골골절,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까운 쪽에 큰 뼈들, 긴 뼈들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허벅지, 그러니까 넙다리뼈나 혹은 위팔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개 이상 뼈가 부러졌을 경우도 여기에 외상센터 원투에 올라갈 원투에 이송해야 될 근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자 거혈출상 썰린 손상이라든지 사지에 맥박이 없는 거, 원위부 사지, 그러니까 손상당한 부위 아래쪽에서 맥박이 없는 경우도 외상센터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손목이나 팔목에 절단이라든지 골반골절, 그 다음에 개방성 혹은 함몰된 두개골절, 머리뼈의 골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지에 마비가 있을 경우에서도 1, 2단계 레벨 1, 2 트라우마 센터로 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메커니즘, 손상기전과 관련된 내용인데, 떨어졌을 때, 추락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성인은 6m 이상에서 떨어지거나, 아동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혹은 4m 초과에서 떨어졌을 때 외상센터로 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레벨 1, 2 이렇게 고레별이라고 써져 있지는 않아요. 손상기전 같은 경우에는 의심의 지표에서 약간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 그냥 살펴보는, 환자를 조금 구별할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위험성 차량 충돌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눌려 있거나, 이게 인트루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탁순장 기준으로 이제 30cm 초과해서 인트루전이 발생했을 때, 혹은 위치에 상관없이 45cm 초과됐을 경우, 솔직히 이거 센티미터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설명하자면, 타수장 공간이 있어. 자동차가 이렇게 있고 여기 사람이 타는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쾅 하고 부딪히게 되면 이 안쪽에 있던 엔진 같은 구조물들이 밀려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죠, 탑승자를. 그게 이제 30cm, 내가 앉은 공간에서 30cm 이상 넘어왔을 때, 혹은 뭐 뒷차가, 난 앞에 앉아 있는데 뒷차가 쾅 해서 이게 45cm 이상 구겨졌을 경우, 들어왔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솔직히 센티미터는 그게 중요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심하게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센티미터에 관련된 기준들은 다 연구를 통해서 그냥 나온 기준들일 뿐인 거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재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동승자의 사망이라든지
차량으로부터의 이탈. 나는 차량을 타고 있었는데 사고 나고 난 후에 차량 바깥쪽에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매상세 들어가야 되는 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원가 데이터상 위험한 손상이라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차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이 충격량에 대해서 제가 사람의 의식이 없으면 저절로 위성을 통해서 신고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넘어가는 데이터가 단순하게 환자에 대한 사고 났다는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충격량까지 계산을 해서 위성을 통해 그 위험성까지 EMS 시스템에 알리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대 차, 사람 대 자전거 사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사고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차량의 속도 같은 것들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맨 마지막 좀 더 내려 볼게요. 좀 더 내려서 마지막 4번 기타 고려 사항입니다. 스테퍼는 이제 특수 환자나 이제 기타 고려 사항이 되는 건데요. 자, 고령자 65세 이상일 경우 이런 위험도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55세 이상, 65세 이상일 경우, 그리고 65세 이상의 수치기 혈압이 110 미만일 경우 쇼크 환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외상센터로 이송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 환자에게서 원래 성인은 6m인데 6m가 아니더라도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뭐 때문에 환자는 골다공증, 뼈가 약해져 있고 근육이 약해져 있는 노인 환자라는 점에 있어서 중증 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상센터로 이송해야 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이 특수한 고려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 같은 경우도 치료가 가능한 소아외상센터가 따로 있긴 따로 있긴 하거든요. 좀 오래된 사고기는 하지만 그 전라도 쪽에서 소아외상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소아외상을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헬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죠. 참 안타까운. 그게 권역외상센터라고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소아외상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항고자 출혈장애 환자가 뭐 혀신증이라든지 혹은 예방적 차원에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심혈관계 문제로 인해서 항응고제를 먹고 있는 환자라면 악화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외상센터로 이송해야 될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화상도 마찬가지고요. 화상에 대해서는 챕터 5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임신환자 20주 초과 임신 환자 같은 경우도 외상센터로 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판단, 구급대원의 판단.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판단했을 때 이 환자는 외상센터로 가야 되는 환자다 라고 판단이 들면 가셔도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응급의료 체계에서의 신뢰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신뢰성이 높은 전문가를 우리들은 키워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이제 문제가 커질 만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환자가 심각한 상태다 혹은 특수한 환자로서 외상센터로 가야 된다 라고 판단이 들면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필드 트라이즈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은 것들은 요것들이죠. 앞서 얘기를 했듯이 우리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 2, 3, 4 이렇게 레벨
나눠져 있는 어느 정도 수줄이 나눠져 있는 외상센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권역 외상센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권역 외상센터로 가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이 3, 4단계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판단을 잘 하셔서 대학병원에 가시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특수한 병원에 가시든 잘 선택하셔서 가셔야 되겠죠. 여기 조금 많이 틀린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빨리 좀 한국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뭐 한국형으로는 케이타스라는 것을 쓰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써보기는 했지만 병원 내에서 써보긴 했지만 과연 그렇게 현장에서 쓸만한 분류 지침인지는 잘 모르겠고 뭐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하시는지는 사용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두 번째 2교시까지 이렇게 마무리 지었고요. 그 다음 3주차는 제 예상이 틀려서 대면 수업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